자, 이제 건축법의 용어 정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잘 뜨는 사항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용어 중에 지하층. 참 중요하죠. 건축법 지하층 용어 중요합니다. 자, 지하층 하면 땅 속에 있는 층을 말하겠죠. 그런데 땅 속에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지하 1층,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반지하란 것이 있습니다. 반지하. 이것이 1층이냐, 지하냐 애매합니다. 지하면 지하층으로 봐서 연면적이 안 잡거든요. 그 용적률 할 때 안 잡았는데, 근데 1층이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불리기 좀 많아지죠. 자, 반지하층 딱 볼 때 이 건물을 딱 건축을 딱 했는데 1층 부분이 반쯤 지표하겠다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지하냐 1층이 애매하죠. 이럴 때 보시면 바닥에서 지표까지 접하는 이 평균 높이하고 해당 층고 이 층 높이를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층이 된다라고 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이 해당 층고가 3m인데 지하층이 되려면 1.5m 이상이 땅 속에 있어야 돼요. 4m이면 2m. 그래서 2분의 1 이상 이런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상 참 중요하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한 구조부,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기, 바보, 지주라 부릅니다. 내기해서 바보들이 지준다.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틀과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내기에서 바보가 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닥 중에서 특히 이겁니다. 바닥 중에서 층간 바닥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 건물을 구성하는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요 5개 편한 계단도 제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한다.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건 주택법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상이 중요합니다.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까지만 주택법은 리모델링인데 여기는 일부 정축 또는 개축까지도 포함을 하더라. 그래서 건축법은요,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또는 개축까지도 포함한다. 근데 주택법은 개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건축 관계자편 봅니다. 건축주 하면은 큰 공사는 발주하겠죠. 발주합니다. 발주. 근데 규모 작은 공사는 현장 관리인 주어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건축주라 부르더라. 보시고요. 설계자 하면 자기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작성뿐 아니고 해설과 지도, 자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있는 거 하시면 설계팀에서 나와서 감리도 별도에서 오지만은 설계팀에서 와서 현장 설계와 비교해서 하는 경우도 하이바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 여러분들 감리자란 말 앞에 공사자 붙입니다. 공사자 붙여. 공사 감리자 합니다.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을 하더라.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하는지를 말한다. 또 네 번째, 관계 전문 규율자. 한번 시험에 이렇게 빈칸 치워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시공에 참여한다면 안 됩니다.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하면 물건을 만든다. 물건 중에서도 건축자재입니다. 건축자재를 제조, 건축자재를 판매, 공급, 유통, 납품하는 자,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를 말한다. 보시고요. 설계도서도 시험에 나왔었죠. 쓰라 나왔었습니다.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서류다. 그래서 구조계산서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부속 건축물과 부속 구조물 보시는데 부속 건축물 하면 대지 안에서 건물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용도의 건물입니다. 창고, 차고 등이 분리되었다. 그럼 부속 건축물입니다. 분리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부속 용도고 분리가 되어야 부속 건물이다. 붙어 있으면 부속 용도, 분리되어지면 부속 건축물입니다. 자, 부속 구조물 이건 또 뭐냐? 환기시설물로서 환기구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사항입니다.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 나오죠. 높은 건물 말하겠죠. 고층 하면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바로 고층 건물입니다. 자, 그럼 초고층은요, 이러한 고층 건물 중에서도 아주 높아. 그래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한 층을 4m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3, 42, 3, 5, 20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요, 3m 층으로 보기 때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 건물을 3, 55, 150m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에 보시면 그 내용 나오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준초고층은 뭐냐? 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들이 바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 건축, 바로 실내 인테리어를 말한다랍니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을 하거나 펜을 설치하죠. 다음에 각종 어떤 재료 장치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칸막이 부분을 기획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중과 준다중 이용 건축물도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내기 참 좋은 문제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규모 큰 건물을 말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들. 자, 일단 16층 이상인 건물들은요, 내부 용도, 쓰임새를 묻지 않고 다 다중 이용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15층짜리 이하로서 15층 이하입니다. 15층짜리 이하로서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이 되려면 바닥 면적이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제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 쓰고 있는 부분이 건물 내부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됩니다.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이렇게 부릅니다. 동식물은 또 제외입니다. 자,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그 속에 영화관 등이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전체가 다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들, 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등이 포함되고요. 운수 중에서는요, 화물용 시설 말고 여객용 터미널 있죠.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보시고, 숙박 중에서는 일반 숙박 말고 관광 숙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의료시설 중에서 무슨 전문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거 말고 종합병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은요, 암기 꼭 해야 됩니다. 나중 가시면 공개 공지할 때는요, 문종판 운숙까지는 똑같아. 그때는 업무시설이 붙습니다. 5천 이상으로 쓸 때 공개 공지 쉼터 설치한다 라는 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준다중 이용 건물은요, 다중 이용 건물만치는 아니지만 이것도 준해서 다중 이용처럼 취급하자 해서 준다중 이용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자,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있죠. 요것들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될 때는 문종판 운숙종합병원이 1,000 이상 5,000 미만 되면 준다중 이용 건물에 포함이 되어진다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육노동 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육체노동 하면 위관장에 걸린다. 육노동, 위관장.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장, 관광휴게, 장려시설이 1,000 이상이면요, 요것들은 상한선이 없어. 10만 대든 만 대든 전부 다 준다중 이용 건물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사항들 암기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나옵니다. 특수구조. 자, 벽에 딱 붙어 있는데 돌출물이 툭 튀어나왔어. 받침대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3m 이상 튀어나왔습니다.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또 건물 내부의 기둥과 요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벌어진 것들, 이것들 보시면은요, 다 이것도 보시면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것만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시면 되는 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각종 어떤 면적과 높이와 층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면적하면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면적, 네 가지의 면적이 나옵니다. 건물 규모 볼 때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지 면적, 건물을 짓는 땅 면적입니다. 대지의 범위는 1필지 1대지인데, 대지 면적하면요, 건물을 짓는 땅 넓이는, 건물은 경사진 땅에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없습니다. 수평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만이 건물이 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평을 딱 조성해야 돼요. 수평이 딱 되어야 건물이 딱딱딱 올라갑니다. 이것이 비슷하면 건물이 붕괴됩니다. 수평은 항상 똑같아. 딱 잘난 단면적을 말하죠. 요 넓이만 가지고 대지 면적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로 볼 토지를 수평 투영한 면적이 바로 대지 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수평을 딱 위에서 딱 봐야 이렇게 딱 보인다라는 의미의 수평을 투영을 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평을 투영을 딱 해서 딱 보이는 대지 면적이라 할지라도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또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다라면 대지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밑에 보시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배우시는데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져. 건축선.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이렇게 좀 더 발생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건축선과 요 도로 사이는 자기 땅이 이제 이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되거나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이 딱 발생이 딱 되었다. 그 도로 사이 요 부분들은요, 요 부분들은 대지에서 강제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너비 미달과 도로 모퉁이에서 발생하는 건축선입니다. 이거 말고 해당 시군 구청장이 4m 내에서 따로 지정하는 지정 건축선은 대지에는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지정 건축선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지적도 보시면 빨간 선이 쫙 꺼져 있어요. 빨간 선이 쫙 꺼져 있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 공사할 땅입니다. 등이 또 공원으로 편입됩니다. 이런 식의 도시군 계획시설, 바로 기반시설로 결정이 딱 되어진 부지가 내 땅에 딱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강제 수용당합니다. 그 전에도 건물을 못 지으니까 대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 그래서 이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건축 면적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면적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